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진일의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에서는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상담학교가 열립니다. 한국상담학교 소속 교수들과 강지원, 김영란 위원장 부부, 그리고 전 개그맨이죠. 김정식 씨, 가수 서수남 씨, 석봉토스트 김석봉 대표 등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담학교 곧 마감이 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서 이장희, YB, 김장훈, 장필순 등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크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파주 포크 페스티벌 티켓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샵 0945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부 마지막에 인터뷰하다가 전화가 중간에 끊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제작진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줬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 질문이 단원고 가족대책위 수석 부위원장이 바로 김재원 의원과의 면담을 두고서 유가족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의도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냐고 장종렬 일반인 유가족대책협의회 위원장에게 제가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입장이 다를 뿐 분열은 아니다. 빨리 해결돼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심리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옷장 살 때 옷 넣어보고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왜 꼭 침대는 누워보고 살까? 응? 모르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사고 소식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에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는 시민 제보입니다. 사고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신촌도는 도심 방면으로 청천 삼거리에서 아현교차로 구간 거의 전 구간 밀려서 가고 있고요. 성산로가 마포구청역에서 연대 앞 삼거리 구간 시속 20km 미만입니다. 반대쪽으로도 이대 후문에서 연대 앞 삼거리까지는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통일로가 박석곡에서 동명여고, 6번역에서 독립문역까지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습니다. 도봉로 도심 쪽으로 미아사거리에서 기름역, 이어지는 동서문로가 성북구청역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종로 도심 쪽으로 용도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 종로 3가에서 종강역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강남권은 비교적 원활한 편입니다만 분당 내곡 간 고속화도로가 신구대학 식물원 입구에서 구룡터널까지 밀리고요. 동작대로가 사당역에서 이수역, 경문고등학교에서 사당역 구간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 연봉 관련 뉴스인데 이 연봉 얘기하면 네. 참 인생이 허무해지는데 저만 그런가? 그래요? 네. 이게요. 네. 이번에는 어느 기관 연봉이 제일 높아요? 나 참. 오늘 보시면 예. 돈 관련 기사 많고요. 공기업들 대표들 사장들이 억대 성과급 챙겼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뉴스는 이제 시내 직장 중에 하나 대표 시내 직장이죠. 금융감독원 이 직원들의 평균 연봉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은 지난해 금감원 직원들이 이제 기본급, 고정수당, 성과급 이렇게 합쳐서 1인당 평균 9,524만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거의 1억 원이죠. 그렇죠. 임금 상승률도 좋습니다. 보니까 2012년에 평균 연봉이 9,196만 원이었으니까 1년 만에 3.5%나 임금 인상이 됐고요. 2010년 8,591만 원, 2011년 8,903만 원. 월급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기관은 감독을 잘해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건가요? 예? 그러게요. 나온 김에 예. 살짝 한번 다른 시내 직장들 보면은요, 금감원이 한 10위권 정도고요.
이 금감원 비슷한 이 레벨이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우리는 생소하죠. 이런 것들이 9,500만 원, 9,9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1등이 증권 담당, 주식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인데요. 평균 임금이 1억 1,200만 원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공공기관 가운데 1위고요. 한국예탁결제원, 산은금융지주 모두 1억 원 넘습니다. 코스콤도 거의 9,800만 원으로 9,700만 원 거의 1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야, 이 문과하고 이과하고 국책연구원의 연봉 차이가 이렇게 나네요. 예? 이과 많이 해야 돼요. 보니까 저도 국책연구원에 있었거든요. 명지대학교 오기 전에. 네. 근데 이 국책연구원 연봉이 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유. 근데 이제 이과 쪽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런 것도 있어요. 기계연구원이요. 예, 네. 그것도 이과 쪽 연구원인데. 야, 참. 금감원도 그러니까 하도 그래서 왜 이러냐, 뭐 하는 게 있다고, 뭐 사고 치는 거 지금 감독 거의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축은행 같은 거 그렇고. 근데 해명이 있는데, 1,800명이 전체 직원인데, 이 중에 변호사가 100명 넘고, 회계사는 300명에 이르고, 변리사, 세무사, 전문직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높게 산정된 것 같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이게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일을 잘해서 받는 게 이 연봉이고 월급인데, 뭐, 변호사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1억대 가까운 뭐 돈 받는다? 답답합니다. 우리 금감원 여러분들 힘든 건 알지만 어깨에 너무 힘이 많이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도 취재 때 보면은요. 이제 빼시고 사명감 갖고 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급이 많으면 사명감도 그만큼 생겨야 되는데. 자, 다음은 노조 파업 소식인데요. 네. 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노조 이름이 금융노조죠. 금융노조입니다. 이 생소하실 거예요. 금융노조? 노조 파업인데 금융노조입니다.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 금융노조 총파업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어제 대의원회 열었는데요. 다음 달 3일, 9월 3일 총파업 실시하겠다. 일단은 이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노조 조합은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 뭐 다 총파업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왜 생소하냐?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14년 만의 일입니다. 금융노조가 파업에 나선 게요. 기억하실 수도 있을 텐데 2000년 7월에 막 은행들 협정하면서 정부가 은행 압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이 24곳 사업장에서 6만 5천 명이 총파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14년 만에 이렇게 다시 한번 금융노조가 파업에 나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파업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복합적인 이유 뭐 내서 누구 보면은 관치금융 철폐하라, 또 낙하산 인사 싫다, 금융산업 지금 뭐 재편하려고 구조조정하는 거 안 된다, 또 정부 노사가 개입하지 마라, 복지 축소 이거 저지한다, 뭐 그다음에 이제 정작 중요한 임금이죠, 임금. 이제 근로조건, 고용 안정 개선하라는 것 같은데 왜 14년 만에 금융노조가 파업에 나섰을까? 아마도 지금이 14년 만에 금융업계가 가장 힘든 시기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보통 금융업 하면 증권, 은행, 보험 이렇게 이제 3대 3톱인데요. 예. 증권업, 은행업, 보험업 다 힘듭니다. 증권업은 여러분 뉴스 많이 봤지만 지난해만 정규직 직원 거의 한 3,800명, 4,000명가량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만큼 구조조정이 됐고 은행업, 보험업도 지금 금리 인하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금융노조 파업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파업까지는 안 가고 잘 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 국민차라고 불렸던 현대기아차 내수 비중이 줄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기아차 내수시장 점유율이 올 상반기에도 70%를 밑돌았습니다. 이게 이제 수입차들의 인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한국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은 이제 올 1월부터 6월까지 현대차 점유율이 42.7%, 기아차가 26.8%, 두 차를 모두 합쳐도 점유율이 69.5%입니다. 70%가 안 되죠. 실은 지난해 이제 하반기에 한번 이 68.7%로 70%가 깨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지난해 하반기만 그랬겠지 워낙 힘들어서 그랬는데 올 상반기에도 또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설 아닌 위기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점유율이 추락한 직접적인 이유가 역시 수입차 때문인가요? 정확합니다. 올 상반기 수입차 점유율 보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요. 12.4%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거죠. 이 10%를 어느 틈에가 훌쩍 뛰어넘었고요. 이제 한국 GM이 한 9.3%, 르노 삼성이 3.7%인데 수입차들 보니까 이 20, 30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요즘에 수입차들 고가 차량이라고 해도 대부분 디젤 연비 이 차량이어서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저만 해도 꼭 이 현대차를 거쳤었거든요. 네. 처음 차를 살 때. 근데 요즘 이 젊은 분들 20, 30대는 이제 애국심으로 현대 기아차를 이렇게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입차 쪽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많아서 더 중요한 거는 아직도 현대 기아차 수출하는 차량은 좋고 우리 국민들 내수 차량은 안 좋다. 이런 좀 이미지가 남아 있거든요. 예. 이 현대 기아차는 아니라고 해명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 현대 기아차 기술도 기술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더 잘하고 있다. 현대 기아차가요. 이런 이미지를 좀 회복하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근데 그 외제차, 뭐 성능은 우리나라 차나 외제차나 비슷할 것 같고. 근데 외제차는 요 엔진오일 가려고 그래도 에이센터 가야 되고 귀찮더라고요, 그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교묘하게 수입차들도 막 지금 AS 센터를 늘리고 있고 막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도 지적을 하니까 또 그런 부품 가격도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또 그쪽도 나서고 있어서 예. 상당히 현대기아차 앞으로 경쟁이 치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철진의 경제시선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의혹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9시 등교죠. 근데요, 어제 경기도 내에서 처음으로 의정부 여자중학교가 9시 등교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의도에서 9시 등교 제일 처음에 했는지 한번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정부 여중의 이춘익 교장 선생님 전화 연결합니다.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시죠? 잠깐만요.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자, 저희가 전화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시 등교라는 것, 여러 가지 찬반이 지금 뜨겁게 붙고 있고,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찬반이 뜨겁게 붙고 있는데요. 자, 전화 연결 다시 돼 있습니다. 의정부 여중의 이춘익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이제 좀 전화 소리가 잘 들리네요. 예. 교장 선생님도 9시 등교하시니까 좀 편하시죠? 조금 늦게 나가시고. 저도 상당히 아니, 저도 이제 애들 둘 전 다 대학 갔거든요. 예? 근데 애들도 고등학교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 애들도 고생이지만 선생님들도 고생이시더라고요. 새벽에 나가시는 거. 저도 물론 지금 굉장히 고생해요. 이 아침 방송을 하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는 등교 시간이 8시 반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예. 자, 30분 늦게 등교하니까 학생들은 어떤 얘기 하던가요? 일단 이 8시 30분 등교를 제한한 것이 학생들 자신이고 예. 그리고 또 이 정책이 받아들여서 아침 시간이 상당히 여유로우니까 출근하는 분위기 어제 너무나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 선생님들도 좋아하시죠? 아까도 여쭤봤지만. 선생님들은 사실 좀 더 좋아하죠. 그렇죠. 예, 선생님들도 이제 아침이 있는 삶을 사시게 됐네요. 예? 예. 근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물론 9시 등교를 맨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제일 처음 이 9시 등교를 실시하게 된 동기가 어떤 겁니까? 예, 지금 우리 의정부 여중학교는 올해가 혁신학교 4년차 학교예요. 예. 그런데 사회시간 수업에 예. 6.4 지방선거 관련 선생님이 수업을 한 게 있습니다. 예. 사회시간 단원에 무엇이 나오냐면 시민들이 정치 참여라는 이 단원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회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예. 민주 시민으로서 정치 참여에 대한 기본 지식과 선거 참여의 중요성, 예. 그리고 아울러 교육 주체로서 우리가 원하는 교육 정책을 만들고 교육감에게 제안을 해보자 이런 수업을 한 거죠. 예. 그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에서 뭐가 어떻게 됐길래 9시 등교가 이렇게 제일 먼저 결정이 된 거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모둠별로 예. 한 학급에 3개의 모둠이 형성이 되면 우리 학급이 9개 모둠이에요. 9개만. 그러니까 27개의 모둠이 형성이 되죠. 예.
27개의 모둠에서 3가지의 정책 제안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3가지의 정책 제안을 쭉 추려보면 그 학생들이 약 50개 정도의 제안을 했거든요. 예. 이 제안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문 기자들이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 내용이 너무 좋다. 근데 그 중에서 9시 등교가 포함이 돼 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9시 등교가 50개. 가장 그 50개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9시 등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생들의 9시 등교, 의정부여중 학생들의 9시 등교를 제안을 해서 그것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교육청에서 9시 등교를 받아들여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받아들인 겁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의정부여중 학생들의 아이디어였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이거를 교육감님의 정책이라 이재정 교육감이 이거 기분 나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CC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의정부 여직으로부터 그 제안이 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CC했다. 그죠?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9시 등교를 선호했던 이유는 좀 늦게 일어나고 싶어서인가요? 이 수업을 했을 때, 9시 등교를 제안을 했으면, 그 제안 이유가 기대되는 효과까지 정확히 써야지 수행평가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쭉 옮겨봤더니, 학생들이 주장하는 그 4가지가 나옵니다. 예. 첫 번째가, 청소년기는 아침잠이 많은 시기이다. 따라서 수면권 및 건강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예. 그 두 번째가,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 예. 세 번째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나면 집중도가 향상이 된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아침밥을 먹을 수 있으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4가지 의견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청소년기만 아침잠이 많은 건 아닌데 저도 아침잠은 원래 많거든요. 근데 방송 때문에 요새 일찍 나서 그렇지. 근데 뭐 다 좋습니다. 근데요. 지금 학부형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의외로 학부모들은 반대가 조금 나왔죠. 나와갖고 제가 반대되는 이유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예. 해봤더니 16가지의 반대되는 이유를 제시를 해줬는데, 그 16가지를 또 요약하면, 3가지로 또 이렇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예. 첫 번째가 맞벌이 부부들, 예. 일찍 등교하는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리고 일찍 등교하는 것만큼 늦게 끝나면 그 학생들이 학원이나 방과 활동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며, 예. 가장 중요한 3번째가 생활 패턴 리듬이 깨진다. 이 3가지를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지금 3가지 맞벌이 부부 하시는 학부형들의 문제, 조기 등교, 조기 하후,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 패턴 바뀐다. 뭐 생활 패턴 바뀌는 거에 이제 익숙해지면 되는 거지만, 이 2가지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맞벌이 부부 문제, 조기 하교한 이후에 방과 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학교가 조기 등교하는 학생들 다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예. 조사를 해봤더니 15명 학생이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 15명 학생들을 전체 몇 명이죠? 전체 우리가 약 626명입니다. 626명 중에 15명만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죠. 본인들이 신청한 게 자기들은 조기 등교를 하기 때문에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겠다. 신청한 학생이 16명입니다. 5명.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약 한 3분의 2 정도가 도서관에서 책 친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요. 무슨 프로그램이요? 책 친구. 책 친구.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제가 금방 그 도서관에 올라가 보니까 한 4명 정도가 와서 같이 이렇게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16명 중에 4명이 책을 읽고 있다. 그죠? 예. 현재 시간에. 현재 8시 29분 49초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근데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안 왔다는 거네요? 예, 아직 9시니까 아직 안 온 학생들이 있고, 예. 그리고 좀 상담 시간 2명 정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상담실에 또 2명. 그러면은, 도서관이나 상담실에 물론 또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지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방과 후는 어떻습니까? 방과 후는 제가 학원 같은 데를 알아보니까 이것은 뭐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다른 학교하고 끝나는 시간이 같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같아요? 예.
끝나는 시간은 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학교에 있는 시간이 좀 적어지는 거네요. 그죠? 늦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는 지난주까지 8시 30분에 등교를 했으면 예. 8시 40분에 1교시 수업을 했고 아, 인근에 있는 학교는 8시 30분에 등교를 했으면 예. 30분 동안 교실에서 독서 시간을 갖고 9시에 수업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일찍 학교를 한 것이 맞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큰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제. 그렇죠. 이거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9월 1일부터요, 학생생활 예. 평점제, 그러니까 상벌점제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예. 논란이 많습니다만, 우리 저 교장 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 뭐 저희 학교는 상벌점제가 폐지된 지가 한 4년 됐거든요. 예. 예, 뭐 4년 됐는데, 그렇지만 이게 또 학교별로 급별로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큰 틀로 보면 저는 뭐 상벌점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예. 아직 준비가 안 된 학교에서는 이게 좀 혼란스럽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저, 의정부 요즘은 폐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준비하시고 폐지하셨어요? 저희들이 이 상벌점제가 있는 한 학생과 교사의 그 관계가 예. 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다. 아,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벌점을 위해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보다는 그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 지도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9시 등교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이나 이 학교 이후 방과 후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걱정하시는 학부형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맞게 또 각 학교가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예. 뭐 경기도 교육청도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뭐 이 부분은 좀 2,500개 정도의 학교가 있거든요, 경기도에. 예. 뭐 도농 복합도시에 있는 학교는 또 이게 가끔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응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형들 중에 혹시 이렇게 애들 학교 늦게 보낸다고 이거 성적 떨어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우리 저기에 그 16가지 반대 이유 중에 예. 그것이 그것도 들어가 있죠. 있습니다. 그것도 예,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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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 제 경험에 의하면 저 딸아이도 지금 현재 고3이거든요. 예. 근데 이 고3 아이가 학교를 7시 반까지 가는 거예요. 늦게 가네요? 7시 반. 저희 아침. 딸애는 더 일찍 갔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집에서는 7시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깨우려면 8시 반쯤에 깨워야 되는데 예. 이 아이가 고3이다 보니까 주로 자는 시간이 1시 반이나 2시쯤에 잠을 자거든요. 예. 그럼 아침에는 거의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낼지 모를 정도로 학교를 가고 이 아이 말에 의하면 거의 7시 끝날 때까지는 학교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교장이 나오기 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1교시에는 거의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보다는 교사 입장에서의 학습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9시 등교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왕 실시를 하신 거니까 잘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의정부 여자중학교 이충익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천벌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픔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g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서간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4부에는 세시봉이 준비되어 있죠. 잠시 후 4부에서 세시봉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포커스와 셔터를 하나로 레이저 오토포커스.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K6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을 찾는다.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 세시봉. 예,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 바로 세시봉인데요. 자, 오늘 얘기할 부분이라는 거는 바로 여러분도 얼마 전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구인장을 가지고 국회에 갔고요. 국회의원들은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자취를 잠시 동안이나마 감춘 적이 있었죠.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국회의원들인데요. 이 중에서 일부는 구속되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오늘은 그 뇌물수수에 관한 역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문사철의 강천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뇌물. 이거 오래될 거 있을 거예요, 이 역사는. 예, 그죠? 글쎄, 예전에 그 이집트에,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뭐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써있다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런 말만 써있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존 누난이라는 미국의 연방 법원 판사가 있는데, 저도 이 책은 안 읽어봤습니다만 1984년에 뇌물의 역사라는 책을 썼대요. 아마 이제 본인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쓴 모양인데, 거기 보면은 기원전 15세기 이집트 시대에 이미 뇌물이 골칫거리였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집트 왕조가 뇌물을 가리켜서 공정한 재판을 왜곡하는 선물로 규정하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선물을 살포하는 행위를 단속했다.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벌써 3,500년 이상 된 거죠. 예, 야, 이 선물, 예, 네. 뇌물과 선물, 냉정과 열정 사이, 뇌물과 선물 사이, 이 차이가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5만 원권이 요즘 뇌물로 이제 많이 뭐 이용되는 것 같은데 5만 원권이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사임당이라는 분이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선물과 뇌물 사이를 좀 이제 아슬아슬하게 왔다 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놀러 오는 이제 좀 고위 관료들 그런 이제 남편을 좀 이렇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노골적인 청탁은 아닌데 이제 본인이 그림을 잘 그리시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선물로 줬답니다. 그거는 뭐 뇌물은 아니죠. 그 뇌물은 그렇죠. 아닌데 선물이죠, 그거야. 근데 완전히 선물인데 오히려 역으로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그 신사임당이 그렇게 많이 선물들을 이제 많은 대갓집에 그려줬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좀 그 각 집안에서 이제 가보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많이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뭐 대원군도 그 난을 많이 쳤잖아요. 예. 그죠. 그런 거는 뭐 특히 문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사임당의 그림을 좋아했으니까 이런 경우를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뇌물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사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선물이 뇌물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대가성으로 이렇게 이제 밝혀지거나 이러면은 그런데 유럽에서는 아마 중세까지도 그런 게 많이 헷갈렸던 모양이에요. 선물과 뇌물이. 뇌물이라고 우리가 보통 영어로 말하는 게 브라이브인데 이게 중세 유럽에서는 그냥 뭐 보통 선물로도 쓰이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국가가 오래되고 문명이 오래되고 이런 법과 제도 이런 걸 운영한 역사가 오래된 중국에서 그 뇌물과 선물을 가르는 확실한 그 용례 그 어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게 우리가 뇌물할 때 이 뇌자입니다. 이게 보면은 조개패에다가 각자를 이렇게 옆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개패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이 재화로 이제 소용되는 화폐 내용으로 쓰이던 화폐 자체를 의미한다면은 이게 각자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는 그 재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물이나 화폐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실 공적인 가치를 가지고 공적으로 유통이 돼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이렇게 유통되는 이런 화폐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일반적인 선물하고는 다른 이제 뇌물이다. 이런 규정이 이미 예전 그 한자가 생겨날 무렵부터 중국에서는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근절하려는 노력도 옛날부터 있었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저 얘기 들어보니까 17세기 초에 영국의 철학자 대법관이었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분도 사실은 소송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서 옷을 벗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르던 사실인데 베이컨 같은 분은 당시 국왕 제임스 1세도 이 프랜시스 베이컨을 매우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런 그 법관의 뇌물수수 행위는 어떻게 뭐 왕도 막을 수 없는 거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뇌물수수가 횡행하는 사회는 원칙이 무너진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전부터 이 공직자 비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 특히 조선 시대 같은 경우는 뭐 유교 도덕을 이 국가의 국시로 삼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걸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뭐 상피제라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다고 그래요. 상피제가 뭐예요? 상피제는 거 서로 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거 국사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마 알 텐데, 그러니까 관리가 이렇게 어떤 이제 지방이나 뭐 중앙의 관청으로 이제 그 벼슬하러 나갈 때 말하자면 이제 아버지 쪽 친척이나 그다음에 어머니 쪽 그다음에 처가 쪽 이렇게 해서 사촌까지는 서로 이해가 서로 이제 얽힐 수 있기 때문에 뭐 되게 이렇게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뇌물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촌까지는 같은 관청이나 또는 같은 지역에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부계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모계와 처가 그다음에 좀 특히 청렴이 요구되는 의정부라든가 그리고 각종 관청 그리고 그 언론관 이런 데는 사돈까지도 이렇게 같이 근무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이 사정에 이끌려서 뇌물을 주고받는 그런 행위를 막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좀 없어졌어요, 비리가? 궁극적으로는 뇌물은 없어졌다라는 그 기록은 저는 이제 들어보지 못했고요. 그런데 사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조선 왕조가 근데 500년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이 뇌물과 관련되는 있던 이제 부정부패와 관련되는 건 후기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래도 엄격하게 유학적인 그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없지는 예. 않았어도 상당히 그것이 이제 규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조선왕조 500년이면 한 300~400년 지나서부터 이게 좀 그 횡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건국한 지 몇십 년 안 됐는데 그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면은 좀 조선시대를 돌아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공직자 비리는 특히 그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은 뒤에 조선 말기 그 민씨 정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 가서 이 그 뇌물을 바치고 그 관직을 매수하는 일들이 그 비일비재해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수령으로 나갔다 그러면 수령의 식사비, 교제비, 응풍 농월비, 강화 수리비, 수령 부모의 생일잔치, 수령 부인 화장비, 수령 아들의 입학비 뭐 등등 수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뇌물로 치장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뭐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일설에 도는 얘기는 그 중에서도 특히 호남 지역이 곡창지대고 그물산이 많으니까 곡창지 잘 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누구나 자식을 낳으면 호남 지역에 수령으로 보내는 게 소원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 좀 기강이 무너진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뇌물. 예전에 뭐 뇌물은 뭐기 곡식이라든가 이런 거로 주고받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현재의 화폐 가치로 이렇게 환산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조선 말기에 가면 어떤 사람이 이 그 뇌물을 준 장부를 일기식으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 살생부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양반이 그 평해, 강원도의 평해라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 평해 군수로 나가는데 아는 사람이 그 자리를 알아볼 때 자기가 이제 그걸 좀 알아보니까 33,000냥 정도를 내놓으라고 뭐 이제 그 힘 있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거를 지금의 화폐 가치로 대량 환산해 보면 2억 6천만 원 정도 거의 3억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군수 한 번 되는데 군수 자리가 한 3억에 가까웠다 이렇게 보고 그걸 앞뒤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33,000냥. 예. 참, 아니, 근데 사실 독일 같은 나라 있잖아요. 예. 독일 같은 나라도 이 뇌물 비리가 있어서 하이니히 벨이라고 유명한 그 소설가 있거든요. 네. 노벨 문학상도 받고. 그 사람의 주 소재가 바로 이런 뇌물 비리 예.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뇌물 이렇게 받다가 조선시대 때 걸리면 어떤 처벌 받았나요? 아주 엄정한 처벌을 받았죠. 뭐 명색이 그래도 유교 도덕 국가인데 그래서 뭐 보통 뭐 귀양을 보내기도 하고 뭐 오른쪽 어깨에다가 도관물 뭐 이렇게 새겨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도관물이라는 거는 관물 그러니까 공공의 물건을 훔친 자라고 해가지고 아예 낙인을 찍기도 한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흥미로웠던 처벌 방법이 1년에 한두 번 종로에 해전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부정부패한 탐관오리를 처벌을 하는데 그게 팽형을 한답니다. 팽형이라는 건 등살형이라고도 해서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사람을 넣어서 찧어 죽이는 건데 예전 중국의 이제 고대는 그런 그 형벌이 실제로 행해진 모양인데 조선이라는 문명국가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물을 채워놓고 거기다 사람을 넣었다가 적당히 넣었다가 뺀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보여주는 건데 팽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족보에서도 다 지워지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은 그 사람의 장례를 치러야 된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혹시 자식이 혼이 날 때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살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투명 인간이 된다. 명예형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같은 때에서는 이건 죽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행위를 당하는 것이죠. 예. 근데요. 사실은 지금 요번에 그 방탄국회 나오는 것도 불체포 특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면책 특권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왜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했지만은 그 언관들이 상소를 올릴 때 보면은 별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뭐 무슨 영의정을 씹어 먹고 싶다는 등 이런 걸 임금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면책 특권이 있었다면 그런 언관들, 홍문관이라든가 사원부, 사관원에서 이 간쟁하는 것을
그 언론 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관리는 임금의 권위로 그걸 이제 함부로 무슨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처벌을 하고 이러면은 그 말을 못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적어도 정치나 왕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목숨 걸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만큼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거는 이제 그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권한을 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 이들이 소신 있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특별히 누가 죄를 졌는데 체포를 못하고 이런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특권은 있거든요. 없었다. 예, 지금 뭐 면책 특권도 사실 예전에 이제 불체포 특권이죠. 불체포 특권 예전에 무슨 독재 정권 때 무슨 국회의원들이 뭐 정치적으로 발언 잘못하면은 그 피해를 입을까봐 숨겨놓은 걸로 불체포 저는 특권도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면책 특권도 그런 게 있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엄격하게 적용돼야지 그리고 소신껏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줘야지 뇌물수수 이런 게 뭐 방탄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다라면은 그거는 이제 이번처럼 국민들이 그 납득을 하지 못하겠죠. 어쨌든 이 우리나라도 뭐 이 팽행 이게 물에 한번 담갔다 빼면 투명인간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직자 비리를 확실히 줄여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 그런 거 많이 관쾌하라는 참조해가지고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공직자 비리 뭐 이러한 부분 우리가 뇌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뇌물과 인간의 역사는 거의 함께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뭐 인간의 역사와 함께한 건 아니겠죠. 인간이 예전에 뭐 한 400만 년 전에 태어나서 그냥 초원에서 뒹굴던 시절에는 이런 게 있어도 못했겠지만은 결국 국가와 있으면 문명, 있을 수 있죠. 예. 권력이 등장하면서부터 뇌물이 생겨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사철의 강흥천 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텍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예, 지금 저희가 있는 상암동 제 뒤쪽에 창문이 있는데요. 날씨가 화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쪽에서는 오늘도 폭우가 쏟아질 거라는 예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듯이 어제 비 피해 정말 상당했습니다. 오늘 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이제 더 이상 좀 일 좀 겪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는데요. 오늘 좀 남쪽에서 비 피해 없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